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윤리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로 가족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그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며느리 두 분이나 보셨는데, 며느리 둘과 함께 가족을 이루면, 그러면 그 가족을 유지하는 힘은 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며느리가 둘인데, 아들만 둘이라서 며느리도 둘인데, 며느리 한 명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마음으로는 소통이 되고, 표정과 말하는 거, 이런 제스처를 보고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큰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천에 살고 있는데, 걔랑도 크게 소통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봄에 올해 남편과 제가 교대로 그냥 3번이나 큰 사고로 다치는 바람에 아이고. 예, 남편이 3월 25일 날 크게 또 다쳐서 수술하는 그런 사태가 왔는데, 남편은 제가 남편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저를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기로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프면 남편이 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 남편이 아프면 애들은 멀리 있고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얼만큼 아픈지 제가 그 사고를 못 개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었고 얼만큼 다쳤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마침 애들한테 전화하니까 애들이 전화를 안 받네. 그래서 한참 있다 우리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내가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어떡하니 하면서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아이고 어머니가 내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우는구나. 첫 번에 하는 말이 네가 네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가 눈물이 이렇게 팍 터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어디다 의지할 데도 없고 그렇다 그랬더니 울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를 걔가 좀 하더라고요. 나이는 어려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걔도 큰 며느리, 내가 큰 며느리라 어머니가 나를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낀 것 같고, 저도 또 뭐 그냥 며느리 나이만 어리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며느리 얘기를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또 많이 다쳐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 있어서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길래 엄마가 이렇게 다쳐서 미안하다. 내가 거의 울적했어.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하시냐고.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또 치료나 잘 받으라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애도 많이 이제 자기 큰애는 자부심도 느낀 것 같고, 나도 이제 이렇게 걔가 볼 때는 30대인 걔가 볼 때는 60이 넘은 내가 많이 이제 할머니 볼 수밖에 없었죠. 내가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오히려 그런 위기 상황이 예. 서로에게 이게 정말 의지가 되고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십니다. 예. 남편분은 뭐 철인이신가 봐요. 예. 거의 그렇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의지라고 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그 가족으로 느끼실 수 있겠네요. 한국 사회에서 남편 또는 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강인함을 표현해야 되는 것, 그런 건 뭐 한국 사회의 가족을 유지하는 힘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부정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부로서 남남이잖아요. 남남이 만나가지고 부부를 이루는데, 그 부부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도 여기 아니지만 타양이죠. 그러니까 타양에서 고향 버리고 타양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하고의 그 관계가 가정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정말로 막 태풍이 칠 때도 있고 막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배려라고 그럴까? 네. 그런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날이면 날마다 싸우고 달이면 달마다 싸우고 안 싸우고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 마음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핥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10년이라는 세월 또 20년이 가까운 세월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야 조금 사랑이라는 게 눈이 떠지면서 가정이라는 걸 이렇게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힘이 빠지고 네. 서로가 의지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런 네, 느낌을 네.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걸 느껴져요. 네. 이 정이라고 하는 걸 느끼려면은 20년까지 살아봐야 어떠세요? 몇 년, 3년 정 쌓일까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며느리 얘기를 잠깐 해보면 큰 며느리는 한국 사람이고 작은 며느리는 외국인이라서 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큰 며느리는 내가 몇 번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보면서 아이에게도 어떤 성품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큰 며느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고 이쁘다 하고 안아주거나 이제 볼을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뻐해주면은 굉장히 좋아라 해요. 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엄청 이뻐하는구나 굉장히 좋아라 해요. 근데 작은 며느리 외국 며느리인데 작은 며느리한테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하는 식의 그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 하고서는 내가 멈칫하는 그걸 갖다가 느낌으로 벌써 알 수 있는 것이 아하 얘가 이걸 갖다 어색하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같이 모이는 기회가 있었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또 큰 집 저 작은 며느리 식구들하고 같이 모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작은 며느리 식구들이 먼저 있을 때 큰 며느리가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쁘다고 내가 큰 며느리를 붙잡고서 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또 작은 며느리한테 한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큰 며느리가 방실방실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큰 며느리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아 이뻐라 와 이렇게 했는데 그 작은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 식구들 그러니까 사돈들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순식간에 인상이 확 바뀌는 날라오는 그 감정 내가 속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아 원래 저러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를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없을 때는 거부감이 형성이 됐다가 이해가 바탕에 들어가니까 아 그랬구나 하고 그 후로는 작은 며느리도 거부감 없이 내같이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문화적인 차이, 성장 배경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뻐하는 방식도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뻐하는 방식도 다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것이 서로가 알면 화합이 되고 항아리 안에 녹아드는데 모르게 되면은 좋은 감정일지라도 서로 따로따로 건너서 이게 섞이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알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이 지나야 그게 이제 정말 이제 정이 된다고 또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 좀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 속의 마음은 저 사람을 내가 참 이뻐하고 좋아해. 그러게. 내가 부부간에 맺어져서 저 사람은 내 아내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다. 이렇게 서로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결혼만 했다 하면은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 순간부터. 이제 한국의 문화가 그렇다. 한국의 문화가. 그래서 입을 다물어서 그냥 사랑해라는 말을 하나 할 수 있는 것도 연애할 적에는 하는데 결혼을 하면 싹 사라져 버리고
사랑의 표현도 싹 사라져버리고 대리고 하는 걸 쑥스러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를 자꾸 하고 표현을 자꾸 해줘야 이해가 서로를 알 수 있는데. 높아지고 서로 빨라지는데 네. 이것을 아예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 골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되려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 결혼 후에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결혼했어도 연애 때처럼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주고 서로 도닥거려줘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싹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한국인 남자도 그렇게 표현하죠. 잡아놓은 고기에 누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이해를 좀 떨어뜨리는 네. 친밀도를 높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소통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좀 노하우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노하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노하우가 있죠. 지금 노하우가 있었는데 그 노하우를 습득한 것이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네. 수십 년 걸린 노하우를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이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없겠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지. 근데 내가 그 어떤 어르신한테 결혼하고서 어떤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결혼하고 나서 바로 처음 보자마자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와 홀랑 반해버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식어가는 것보다 처음에 봤을 적에는 그냥 그러네 뭐 덤덤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뻐지는 것이 훨씬 좋다. 네. 이런 얘기를 어르신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느꼈는데 그걸 갖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살면서 신뢰와 사랑을 쌓는 것이 그 소통, 그 언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말을 딱 끊으면 안 된다. 말을 끊으면 안 된다. 말할 수 있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부가 뒤늦게서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늙어서 그러겠죠. 이렇게 문득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집사람 거실에서 TV를 보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한마디 툭 던져요. 누구 엄마 이렇게 쳐다보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면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왜냐면 간지럽다고. 네. 근데 나도 간지러웠어요. 처음에 적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덜 간지러워집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을 다져가는 그런 묘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말이. 묘약도 되고 상대방이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노하우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은 계속 말할 수 있죠? 내가 먼저 예를 들어서 나랑 사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처음에는 그냥 뻥 듣고 있다가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느닷없이 어느 때인가 누구 아빠 나 같은 사람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자기도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져야 되네요. 시너지가 더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서 차츰 지나면서 이 쳐다보면 괜히 웃어요. 서로 웃어 방실 웃고 그러려면 좀 그래도 같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 뭐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언제 올지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가 지금 40년 전쯤 되셨을 거 아니에요. 오래됐네. 그때 그걸 정말로 실현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었다면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을 건데. 그때는 그게 없었죠. 없었으니까 온갖 위기를 직접 겪은 것이 아니고 위기를 만들었지. 네. 그 위기 상황을 직접 만들고 거기서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힘들어했지.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내가 결혼식 하는 사람들 화객 입장으로 가면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다가 빌어주는 게 있어요. 잘 살아라. 진짜 잘 살아라. 이쁘게 잘 살아라. 이걸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되뇌어주고 와요.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좋아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것보다도 더 정말 서로 보듬어주면서 잘 살아라. 20년 이상 살아야
이쁘게 잘 살아라. 근데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해준 늘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요. 그렇죠. 이제 지나면은 알겠지요. 네. 근데 조금 하루라도 더 먼저 깨달으면 그만큼 참 복이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이제 결혼 이런 문화가 사실 이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또 결혼하고 나서 너무 많은 이혼을 하기 때문에 혼인 신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많이 약해지겠죠. 가정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서로 공동체다라고 느끼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는 느끼기가 힘들어진 사회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우리나라 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나라가 사실 이 우리나라의 정을 그 나라 말로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든 어떤 느낌, 그런 단어일 텐데요.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힘, 이거 우리나라 정은 어디에서 왔고 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정을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좀 간섭을 받을 때. 간섭 받을 때 오히려 정을 느끼는 건데. 예, 간섭을 받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보여 이제 좋게 말하면 관심이고 그렇죠. 그게 조금 이제 안 좋게 표현하자면 그게 간섭이 되고. 남자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여자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간섭이 좋게 말하면 그게 관심이고 관심이니까. 정이고. 네. 정은 언제 느껴지세요?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표현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본 견해에서는 정은 있는지 몰라도 속정은 있는지 몰라도 표현력은 너무 안 해요. 표현을 많이 안 해요. 타향에서 너무 다른 문화를 오랫동안. 네네. 그래갖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 외국엔 안 나가봤지만 TV로 이렇게 정보를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가족 간에 우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요. 정말로 네. 네 서로 애껴주고 막 서로 표현을 한다. 네네네. 네. 그냥 막 안아주고 애썼다리고 막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 부모 세대나 저 세대나 자녀 세대나 이렇게 잘 어색해하고 잘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런 애정을 갖고 그렇게 사는 문화 같더라고요. 우리는 네. 말로는 정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 정이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도 뭐 이렇게 흔히 뭐 TV 매체로 뭐 이렇게 정보를 보면은 한국의 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표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외국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그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또 그게 정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그 영화에 네. OST를 제작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만이 아니고 그리고 말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러 민족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으면 서로 이제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이 아니면서도 우리는 다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이 당연히 뭐 이해하겠지,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알아주기. 그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에 만약에 그 말을 했더라면, 사랑을 표현했더라면 이걸 이길 힘도 있는데 그게 긴가민가 하면 그 상황, 위기 상황이 오면 역시 사랑하지 않았구나, 말 표현하지 않더니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할 수도 있겠죠. 남자로서 정은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표현보다도 정이 한 부분에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간섭이라고 그랬는데 정이 간섭이라고 그랬는데 간섭이 정이고 다른 말로는 배려가 또 정이고 그런데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은 한국인만 가진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만이 가진 특징이라서 한국 내에서만 이 정이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들어보면 외국에서 마스크를 안 한다고 해요. 안 하는데 마스크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불편한데 왜 해야 되냐. 내가 불편한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다는 건 개인주의인데 내가 불편한 걸 네가 왜 나한테 간섭해서 내 자유를 억압하면서 내 마스크를 나에게 씌우려고 하느냐라는 뜻으로 다 들리죠. 근데 영국 방송에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하고 인터뷰한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바이러스가 남에게 옮기지 않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 정이 많다는 걸 배려라고 나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외국인이 그거 가지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고 하는데 지하철 입구에서 나와서 비가 오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서 멈춰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인 아주머니가 지하철 입구로 들어오면서 그 외국인을 보고서 우산을 내밀면서 야 이거 가져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산을 받아들고 이 아주머니는 그 지하철 이거 타러 내려가 버리고 그 외국인이 왜 줬는지 도대체 왜 줬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한국인 같으면 우산을 쓰면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그거 기분 좋게 쓰고 갔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도 우산이 생겨서 쓰고는 갔겠죠. 하는데 왜 줬지? 아니 이 우산을 왜 날 줬을까?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갔고 한국인 같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쓰고 갔고 이렇게 그거 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정을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다 내 자식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내 자식이 비가 와서 오도가도 못하고 이거 쓰고 가. 당해주겠죠. 네. 내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나중에. 다시 또 내가 갈 적에 비가 와서 내가 곤란을 당할지라도 우선은 자 가져가 하고 줄 수 있는 거.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이 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한국인의 정. 저도 뭐 우리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라고 말하는 것도 뭐 우리가 다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것 이렇게 잘 하지 않고 내 것 안 하지 않고 우리 것,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많이 되고 우리라는 단어가 이 한국의 공동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사용도 그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언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내 것 이렇게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의미에 맞지 않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죠. 근데 우리는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만. 그런 표현 속에 가족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감이 가지 않나요? 정감이 가요. 정감이 가죠. 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정감도 가는데 내 말을 하고 그러면 왠지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위험한 말이네요. 좀 야박한 것 같아. 내 거. 나를 강조하면 좀 야박한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그걸 갖다
두리뭉실하게 우리 라고 정말 표현을. 그렇네요. 아, 우리 그러면- 남편, 그냥 우리 남편. 남편. 거기도 그럼 체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글쎄요, 그 야박하다는 느낌은 나만 갖는 건가요? 사실은 나라는 걸 강조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왠지 좀 야박스럽고 나만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 그러면은 좀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고. 아, 그렇네요. 느낌이. 근데 진짜 많이 쓰네요, 우리가. 네, 네. 많이 쓰죠. 네. 그러는 말을. 지금은 이제 한국어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나 사용하는 습관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죠. 협동, 두레, 품앗이 그런 용어들이 사라져가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풍습에서 명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온 동네가 함께 나가서 보리밭의 새순을 밟아준다든가 아니면 또 함께 모여가지고 불을 태운다든가 쥐불놀이를 한다든가 그런 축제 자체가 사라진 것 같고요. 이제는 관광수원에 이런 거 사실 거기 다 해보셨죠?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같이 놀아보고 움직여보고 뛰어보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좀 그것이 표출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있었죠. 품앗이. 저쪽에 와서 나 하루 일해주면 나도 가서 하루 일해주는데 지금은 저쪽에 와서 하루 일해주면 일당을 주고 나도 가서 대신 일해주면 일당을 받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우리라는 개념을 또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대단하게 하나로 다 뭉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촛불 혁명 그걸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이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네, 누가 그렇죠. 꼭 네. 나와라 그런 것도 없는데 네.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전부 모여서 촛불을 들었단 말이죠. 촛불을 들으면서 그것을 한 공동체로다가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우리? 공동체로 인식을 하고 우리라는 거에서 이렇게 묶인 거지, 하나로.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묶여가지고서 그것이 아주 더 빛을 발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다 촛불을 들었는데도 흩어지고 나니까 쓰레기가 없었다는 거, 바닥에. 네. 이거는 우리라는 의식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안 돼. 우리는 이거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전부 주워서 한 군데 모아놓고 쓰레기 봉투에 다 넣어서 다 치워놓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태안에 유조선 사고 나서 맞아요. 기름으로 뒤집혔을 때 외국인에서는 3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원상회복되려면. 네네. 30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126만 명이 거기를 달려가서 그 기름 제거 폴을 들고서 일일이 맞아요. 돌 하나하나 그냥 딱 하나하나 다 닦았어요. 네네. 그거를 다 닦았는데 그거 오면은 일당 얼마 줄게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오면은 점수 얼마 줄게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도 나도 다 간 거예요. 다 가서 다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닦았어. 그 기름 내서 진동을 하는 데서. 그러니까 30년 걸려야 원상회복된다고 하는 걸 몇 년 만에 원상회복됐어요. 어제 TV를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거기를 태안 그 바닷가를 맨발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바닷물이 찰싹찰싹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바다를 이렇게 밟으면서 이런 말을 무슨 말을 하냐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 바닷물이 다시 되돌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그걸 듣는데 나도 그 감정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군요.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것이 그 우리라는 한국인의 특유의 그 정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참 네. 이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정이라는 것이. 이 정이 또 다른 쪽에서 또 보면은 우리나라 그 특유의 그 대가족 문화에서 더 발달되지 않았나. 그렇겠죠. 네. 네. 삼촌하고 같이 이제 엎여 지내고 친구하고 고조, 정조 뭐 이렇게 쭉 한 집안에 4대, 5대가 살면서 그리고 형제가 많이 살면서 거기서 정이라는 것이 거기서 더 이렇게 돈독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 같은 데 보면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 일에는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예. 왜? 내 일이 아니야. 그렇죠. 자식 일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식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야. 우리 일이군요. 우리 일. 어. 엄마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일이에요. 근데 외국 같으면 그뭐 엄마 아버지 일이고 그 자식들 일이니까 내가 참견을 안 해. 참견하면 왜 참견하냐고 하니까. 네, 그게 그렇죠. 한국인의 대단히 좋은 문화가 아닌가. 한국 사회가 뭐 어쨌든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아주 그 독특한 힘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우리 이런 개념인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그 체면 문화도 좀 있겠죠. 그렇지요. 눈치 봐서 좀 져주고. 정말 그 체면 문화가 전에는 그 옛날에는 같이 장기를 둬도 한 사람은 실력이 월등하고 한 사람은 좀 못해. 네. 그런데 10번을 둬서 10번 다 안 이겨. 그냥 10번 두면은 한 3번쯤은 져줘. 그렇죠. 자기 힘을 이길 수 있는 져줘. 왜냐면 다 지고서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서 져줘. 일부러 져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배려잖아. 저 사람을 위한 배려. 그리고 체면. 다 이기면은 왠지 야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체면을 중시해서 그냥 내가 좀 한번 좀 져주고서 내 체면을 내가 살리는 거지. 저 사람은 자기 체면을 자기 살리는 것이고 체면 문화로. 우리나라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교가 안 좋다는 뭐 그런 식으로도 막 한때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좋은 건지 몰랐다가 지금서 정말로다가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고 IT 시대로다가 정보 하나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는 세계다 보니까 이것이 대단한 문화였구나. 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끼리는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끼리는 당연한 네. 거였고 우리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려 그것이 하찮게 여겨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 하버드의 교수들은 그것을 한국의 대단한 문화로다가 지금 강의를 해요. 사회 강의를 하는데 한국의 장점으로다가 소개를 하는 것이 배려, 남을 배려해 주는 것, 신의 이런 거를 한국의 최대의 강점으로다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네. 하버드 교수가. 그래서 우리만 몰랐던 것이 아닌가. 그 좋은 거를. 중국의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왜 한국의 학자들은 고대사를 연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뭐 자기들이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너희들의 역사인데 왜 너희가 역사를 연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반만년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우리 민족들은 단군신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 가족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단일민족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다가 또 외세 침략을 5,000번 이상 받았다고 그러죠. 5,200번인가를 외세 침략을 받았다는데 외세 침략을 받으면 쟤만 힘드는 게 아니야. 쟤와 내가 우리가 같이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쓰면 뭐 그랬었지 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수천 번을 외세 침략을 받고 수천 번을 똑같이 고통을 받다 보니까 우리라는 유대감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닐까. 피해자들의 유대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한 울타리였는데 이쪽 울타리가 뚫렸어. 그럼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은 자기 피해가 없는데도 같이 나서서 이쪽 울타리를 막아주는 그런 유대감으로다가 살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뚫리면 얘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다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수도 없이 당하다 보니까 같이 막고 같이 하는 그래서 우리라는 그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코로나19가 아마 그 부분은 너무 명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메르스 경험한 이후에 한국 사회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코로나를 맞이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사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던 사회라고 하는 게 이번 이 일을 통해서도 알려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코로나가 참 전 세계에 좀 불행한 일인데 우리나라가 중국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서는 엄청나게 피해를 봤는데 근데 되려 초기에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또 물 위에다가 상승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톡 튀어 올라오니까 더 주목을 받는 거예요. 잘 뛰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아예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괜찮은데 유독 잘 그냥 이렇게 확산되는 기류에 있다가 우리는 줄어들고 다른 나라는 그걸 못 잡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됐지요. 이번에 드러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이 많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국민성으로 보면 너도 나도 정부에서 그 외국에서는 그래요. 그걸 보고서 쟤들은 뭐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독재니까 뭐 이렇게 잘 듣는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중국에서 행했던 정책대로다가 통으로 격리를 통으로다가 막 막아버렸어요. 통행 금지. 아예 뭐 밖에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아예 다 진짜 독재식으로 탁탁탁 아예 못 나오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불안감을 느껴서 내가 몇 달간 밖에 안 나가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쟁여놔야 되겠다. 이래서 화장실까지 동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를 보고서 독재라는 식으로다가 개인 뭐 휴대전화를 이렇게 그걸 이용을 해서 동선을 추적한다는 걸로 해서 독재다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되려 우리나라는 개방한 상태로 개방해서 막아냈죠. 자유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고 또 여행도 다른 나라에서 못 오게 해서 못까지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없이. 사재기도 안 하고. 그런 걸로 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런 외세에 또는 이것도 외세죠. 코로나에 침략을 받았는데 이런 거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굉장히 잘 막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수천 번의 침략을 받아서 이겨낸 그 저력으로 이것도 이겨내는 것이 아닌가. 역사의 경험이 그렇지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가 되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을 하찮게 여기던 것을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전환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가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들을 잘 지켜내려면 우리의 좋은 것들은 잘 좀 전수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충분히 이거는 잘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취미가 국난 극복이니까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가 뭐냐면 정문화니까 지금 사실 외국인들을 보면 물론 안 좋은 예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면은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하는 방법이 일단 왜 하면서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가지고서는 길을 몰라서 막 헤매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얘기예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60대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왜 어디 가려고 하는데 영어를 잘 하는 건 아닌데 단어만 툭툭툭툭 던지면서 바디랭귀지로 하는데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고 같이 가주더라는 거지. 원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인을 대하는 것은 일단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문화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일단 정을 쏟아버려. 그러면 상대방이 정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을 쏟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겪다 보면 이 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해서 같이 동화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정문화에 같이 어울려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정문화가 대단히 파워가 있으니까
정문화에 약했던 사람들을 충분히 나는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 다문화 시대에 와서도 앞으로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다고 봐요. 외국인들을 다문화들도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되고 적응할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은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뻗어나갈 수 있은 이유가 IT의 발달 아닌가. 이것 때문에 더 그립고 셋째는 이런 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이것이 기름 붓듯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게 뭐야? 사실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나라도 굉장히 많았는데 하도 그냥 눈만 뜨면 코로나하고 코리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저래? 한국이 뭔데? 한국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한국을 찾아보고 한국의 우수성이 자꾸 떠오르고 거기다가 또 한류라고 그래서 지금 BTS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렇게 되고 또 IT로 순식간에 지금 딱 올려도 지금 바로 전 세계로 퍼지는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확산 인로를 겪지 않나. 거기다가 한국의 이렇게 우수성이 확 퍼져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배려, 또 정,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우리 역사의 경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체, 가족, 사회, 국가 또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유지하는 힘, 그 유지하는 힘은 아무래도 뭐 비윤리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윤리적인 힘이 필요한 것 같고 한마디씩 혹시 이 음식 문화에도 굉장한 그 세계화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도 다문화지만 그 흡수하는 우리 그 문화가 음식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개인주의라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개인주의인데 우리라는 이 울타리 안에 숟가락도 같이 얹어서 먹고 이러는 문화가 코로나에는 좋지 않은데 좋지 않지만 경험상 그 사람들은 이 같이 먹는 문화가 덜어 먹더라도 이 같이 여럿이 먹는 이 문화가 너무 좀 착하더라고요. 네, 그래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굉장한 조미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가 그 음식 문화 말씀하셨는데 음식을 넣고 서로 숟가락으로다가 같이 떠먹고 심지어는 내가 먹던 걸로다가 먹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한국인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 쌈 싸가지고 먹여주고 돌아가면서 먹이잖아요. 그 숟가락으로 맛을 보다가 이거 맛있다 하면서 떠서 먹여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자 이렇게 덜어서 먹더라도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덜어 먹든지 같이 먹든지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음식 있으면 서서 먹는 게 문화라네 또.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자기 거 덜어서 방해를 가든지 거실로 가든지 2층 가든지 해서 이렇게 서서 먹는데 우리는 옛날에 뭐 돌아다니며 먹으면 양아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은근히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녀 출산율이라든가 또 국가가 이제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고 또 염려들도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뭐 많이 포기한 상태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것 같고 또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도 여전히 가장 한국적인 것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더 잘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 잘 유지하는 힘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